지금 S&P 기업들은 물론이고 코스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호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지난주까지 기준으로 보면 그 기대치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비율이 어닝 쇼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상회한 게 60.9%고 기대치를 하회한 게 19.6%, 한 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비율이 쇼크 비율의 3배 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서프라이즈 비율이 우리보다 더해요. 81% 정도 되고요. 쇼크 비율이 17%?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보다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거든요. 기업들의 이익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잘 폭발하지 않습니다. 왜? 조금만 떨어져도 기업들의 EPS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라서 기업의 이익이 높아지는 업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하면은 지수 대비로 최대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조정, 15% 넘어가면 조정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0% 정도 되는 조정 이상의 하락 가능성은 낮다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건 아니에요. 인상 사이클 다시 가져가겠다라든지 유가가 막 $100를 넘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순간적이더라도 미국 국채금리가 4.8까지 4.7을 깔끔하게 놓고 튀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그 조정을 넘어가는 급락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흔들린다면 저가 매수의 매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다. 급락을 좀 하긴 하잖아요. 조정을 넘어가는 붕괴, 크래시라는 건 언제나 우리 투자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스 폭발을 갖고 왔는데요. 가스 폭발하면 3가지가 있어야 되죠. 일단 가스가 있어야 되겠죠. 가스가 공기 중에 퍼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100% 가스만 있다? 안 터지죠. 뭐가 있어야 돼? 산소도 있어야죠. 산소가 있어야 불이 붙잖아.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배합이 돼 있는데 트리거가 있어야지. 트리거. 예를 들면 라이트 같은 거죠. 누가 불을 탁 켜야 팡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스라는 건 어떤 겁니까? 가스, 산소, 트리거는 어떤 게 될까? 일단 가스가 많아진다가 주가가 버블 국면으로 높아진 상태. 그리고 산소가 많다는 건 뭐겠습니까? 경기 사이클이 고점.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대충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이제는 좋아질 것보다 나빠질 것밖에 없는 상태인데 주가는 계속 관성으로 계속 달리니까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버블인데, 그런데 이제 누군가 와서 불을 켜야 폭발을 하지. 그 누군가는 대부분 연준이죠.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상 딱 때리면 이때부터 마자자자자 되는 건데, 지금 만약에 연준이 인상으로 간다 하더라도 라이트를 켰는데 가스는 이렇게 약간 퍼지고 있습니다. 약간 퍼지고 있고 산소는 아직 좀 부족해요.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가스가 1이 있으면 산소가 25쯤 있어야 잘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경기 사이클이 폭발하기에 필요한 거의 한 절반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라이트를 켤 일도 없지만 켜도 그 정도까지의 폭발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보통 이게 3개가 맞물려야지. 산소가 있고 연료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 불을 켜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가까운 경우로 보면 금융위기 때도 그랬죠. 금융위기 때 주가 당연히 버블이었잖아요. 당연히 버블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사이클 최고조였잖아요. 최고조. 중국 브릭스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연준이 인상은 하고 있었지. 인상이 17번 정도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졌는데 그게 MBF 쪽에서 터졌던 게 금융위기였고 대부분 이거였습니다. 터지면 다 주는 거지만 터지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 라는 거를 시장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여러 번 시장의 역사에 남을 만한 버블의 붕괴를 몇 번 봤는데 최근만 보더라도 닷컴 버블 붕괴가 2000년 초반에 있었고요. 그리고 10년 직전에 있었던 그 서브프라임 11년에도 꽤 충격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있었고 22년 때 금리 인상으로 많이 붕괴가 됐지만 지금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자산시장이 없어졌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당근마켓에 보면 왜
그 휴대폰도 뭐 액정 다 깨지고 터치도 잘 안 되고 하는 것도 팔리잖아요. 왜? 부품용으로 싸게 내놓으면 멀쩡한 거라면 80만 원에 팔리는 폰인데 액정이 깨지고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쳐 쓰실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10만 원 내놓으면 팔린단 말이에요. 왜? 액정 수리비가 20만 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30만 원에 사게 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중고가보다 싸겠군.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버블이 있을 때는 이제는 이 가격에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폭락을 하겠지만 이 가격이면 사볼 만한 수준으로 떨어지면 저가 매수가 붙기 때문에 다시금 올라가게 돼 있는 게 자산시장이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당근마켓에서 저는 재미로 만약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등록을 해두면 별의별 거를 고장난 걸 많이 팝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 중에 제가 그래도 이런 거 좀 만질 줄 알기 때문에 저거 고쳐가지고 쓰면 재밌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그냥 몇 개 사와가지고 장난도 쳐보고 안 되면 많은 거죠. 좀 갖고 놀았다 버리는 셈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이게 자산시장에도 있다는 겁니다. 자산시장에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매 같은 거잖아요. 그 꼬여있던 권리를 분석해가지고 내가 이 권리 이슈를 해소해서 다시 팔 수 있으면 높은 값에 팔 수 있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산시장 원래 그렇다. 그래서 붕괴가 두렵지만 붕괴를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다 물려야 되고 그래서 설사 세 가지 이게 다 터졌다 하더라도 물론 뭐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만 충분히 빠지고 나면 이게 더 이상 탈 가스가 없고 산소가 없고 하면 아무리 라이터를 켜도 더 이상 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이게 자산시장의 사이클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체감은 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할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금리 인하가 좀 연기되고 혹은 뭐 인상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급락을 뭐 걱정할 그런 상황은 또 좀 오버 아닌가. 물론 제 강의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은 돈쌤은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렇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그죠? 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산의 대부분을 자산시장에 넣고 투자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은 긍정주의자들은 좋을 땐 좋았다가 이렇게 터지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터져가지고 망하고 있는데 요때는 타주를 해야 되잖아. 요때는 요때 도망간다는 이제 거짓말이고요. 요때는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도망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미련 뭐 아니면 기업에 대한 믿음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괜찮을 거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꽤 고생을 하고 나중에 돌아올지언정 요때까지는 고난의 행군을 한다는 걸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뭔가 터질 때도 12년 때도 아시잖아요. 22년 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나스닥이 쫙쫙 빠지는데 한 번은 거의 대부분 반등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마지막 탈출 버스는 줘요. 그때 도망가면 돼. 이제는 그건 할 수 있어. 그러면 요때 도망가면 되니까 적어도 요때는 못 팔아도 요때는 도망갈 수 있으니까 적어도 요게 깨졌을 때는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시장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때는 그 상승을 취하고 그러다가 뭔가 터졌을 때는 마지막 버스에서 늦지 않게 내리자. 그럼 이걸 피하면 그 즉시 이거는 기회가 된다. 이게 제 경험이기도 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뭐 긍정 아니면 무조건적인 비관은 뭐 투자에 도움이 안 되고 털릴 위험과 물릴 위험이 같이 공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악재와 호재가 정확하게 50대 50이면 저는 60대 40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별 문제 없이 넘어가 버리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악재가 더 많아서 좀 밀린다. 그럼 이때 빠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좋게 보지만 기술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기술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장은 수익을 먹고 사는 곳이에요.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테마들도 돌아다니고 하는 이유가 시장이 뭐 미쳐서 그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시장은 수익을 갈구한다고요. 그래서 엔간하면 갑니다. 근데 그 엔간함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상황에서 터질 때는 기술적으로 빠지면 돼요.
그럴 때는 차티스트가 돼야 됩니다. 갈 때는 원대하게 꿈을 꾸더라도 빠질 때는 차티스트가 되고 트레이더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두 개가 되면 시장에서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어렵지. 왜? 차티스트는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할 때도 계속 차티스트라서 약간 올라가가지고 진짜 오르기 시작할 때 내려버리고 그죠? 그리고 원대한 꿈을 꾸는 자는 꿈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계좌가 다 깨진 다음에야 그때서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둘 다가 어려워요. 둘 다가 어려운데 결론은 이제 대부분은 시장에 대한 긍정론으로 가되 무조건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되 빠질 때는 차트가 신호를 주면 미련 없이 일단은 좀 빠지자. 근데 이게 빠져야 되는 변동성인지 진짜 내려야 되는 하락의 마지막 막차인지를 판단하는 게 기술이지. 그거를 좀 배우고 싶으시고 그걸 같이 고민하면서 뭔가 하실 분들은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요. 아직 채팅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이 채팅방에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동고리즘에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